자, 우리 왕포고등학교 친구들 이번에는 9번 문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가에 들어갈 내용에만 모두 V 표시한 학생을 고르는 문제예요. 4점짜리 배점 문제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한번 볼게요. 고려의 성립과 통치체제 정비 성종까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고려사를 5등분으로 쪼갠다 그랬었죠. 귀찮은 친구들은 조금 한 30초 뒤로 넘기셔도 돼요. 자, 고려사를 5등분으로 쪼갠다. 이것도 처음인 친구들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고려 건국 918년이었었죠. 고려가 건국됐던 시기로부터 자, 언제까지? 성종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발생하는 게 무신정변 1170년이었죠. 그리고 나서 1127년 딱 100년 뒤에 개경환도 그리고 공민왕 시기. 공민왕 시기로는요 짧아요. 조금 더 간 다음에 이제 고려가 멸망하게 된다. 고려 멸망은 1392년 바로 조선 개창과도 맞물리는 시기죠. 자, 요때 조선 건국 요 시기예요. 요 시기를 물어보고 있고 이 시기 때 실권자들은 다 누구였었다고? 호족 세력들이었었다. 지방 호족들, 통일 신라 때부터 세력을 키워갔었던 호족 세력들이었다. 자, 그리고 조선의 몇 대 왕? 6대 왕이었었던 성종 때부터 1170년까지는 실권자들이 누구였어? 대표적으로는 경원이 씨가 있었다 그랬죠? 경원이 씨, 이자겸. 그러면은 그 사람들 문벌귀족이죠. 문벌귀족들은 음서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권을 장악하기도 했었고 혹은 이제 과거제를 통해 가지고도 실권을 장악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는 이제 실권자는 누구겠어요? 그렇죠. 무신이에요. 무신 집권기가 되겠고요. 개경으로 다시 환도를 하게 돼요. 자, 최의가 피살 당하고 그 다음에는 김준, 임연, 임유무 등 다른 무신들이 뒤를 이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임유무가 원종 때 피살당하게 되면서 이 시기에는 원간섭기랑도 맞물린다. 우리가 왜 수도를 강화로 옮겼었어요. 강화로 천도했었던 이유는 뭐지? 몽골과의 장기 항쟁을 위해서 최우 때 고종과 함께 강화로 이제 천도를 했었던 거잖아. 근데 우리가 강화도에서 계속 끝까지 아니 개경으로 돌아가지 않아. 몽골과 싸울 거야. 삼별초의 항쟁. 강화, 진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내려가가지고 항쟁을 했지만 결국에는 고려, 여몽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진압이 되면서 개경으로 환도하게 됐죠. 개경환도. 자, 이 개경환도 시기에는요, 이제 사실상 원간섭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원나라, 몽골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게 되면서, 요 시기에는 원나라 뒤에, 몽골 뒤에다가 빨대를 딱 꽂고 쭉쭉쭉쭉 몽골 단물을 먹으면서 불법적으로 세력을 키우는 이 실권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건문세족이에요. 대표적으로는 기황후의 오빠인 기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민왕 시기 때는요, 원나라랑 그리고 한족 반란군이었었던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면서 원나라와 명나라가 교체되던 시기야. 명나라, 홍건적 출신이었었던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었던 주원장이 원나라를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원래 몽골의 영토로 쭉쭉쭉 북쪽으로 밀어 올려내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공민왕 때는 이제 더 이상 원나라는 지는 해니 우리는 명을 따른다. 명을 지지한다. 라고 하면서 명나라를 지지하게 되고 이제 성리학을 공부하는 신진사대부 세력들도 등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공민왕 시기 때는 건문세족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세력으로 신진사대부를 등용한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고려사는요, 딱 여기죠. 여기. 자, 그래서 어떻게 호족 세력들을 견제했는지를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태조 왕건이죠. 태조 왕건은 29명이나 되는 많은 부인을 거느린 바람둥이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태조 왕건이 그렇게 많은 부인을 거느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말 너무 많았었던 지방 호족들을 다 융합하기 위한 하나의 결혼 정책이었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신과 결혼한 다음에 자신의 성을 하사해주는 사성정책까지도 펼쳤었죠. 태조 왕건, 우리가 그동안의 역사를 쭉 배우면서 알았겠지만 궁예한테도 그랬고 견훤한테도 그랬고 심지어는 견훤의 아들이었던 신검한테도요.
이제 그냥 두루두루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요. 적을 만들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군으로 불리기도 하는 임금이에요. 이 태조는 후삼국을 통일하고 홍인 정책으로 이제 지방 호족 세력들을 다 포섭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태조 왕건이 그래서 지방 호족 세력들을 다 우쭈쭈 이쪽으로 오세요만 했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야. 태조가 나름대로 펼쳤었던 두 가지의 정책, 사신관제도와 기인제도가 있습니다. 기인제도는 우리 통일신라 때부터 있었던 상수리제도야. 상수리제도가 왜 통일신라에 있었냐면요. 통일신라에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진골들. 이 진골들이 계속 일부 진골 집안에서는 막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왕권보다 더 강력한 힘을 행사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진골들의 자제들, 한마디로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데리고 수도 근처에다가 딱 놓고 감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수리 제도였고, 이제 고려 때는 모셔온다라고 해가지고 기인 제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광종, 신명승성 왕태우, 바로 태조 왕건의 셋째 부인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왕소. 자, 이 광종이 즉위하게 되면서 미쳤다, 미친 군주다, 피해 군주, 미칠 광종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쌤이 이야기를 했죠. 광종도 처음부터 딱 왕권에 엄청난 이제 힘을 보이면서 막 지방 호족들 막 다 때려가지고 척살시키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때까지 빌드업이 있었다고. 자, 공신과 호족 세력들을 숙청할 때까지 빌드업은 굉장했습니다. 호족 세력들을 숙청할 때까지는 이제 호족들의 말을 굉장히 이제 귀 기울여서 귀담아서 듣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실시했었던 게 노비 안건법이야.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 양인으로 해방시켜주는 제도였었죠. 그래서 노비 안건법을 실행했다. 가비, 의비, 정의, 무의 다 여기까지는 정답이고, 병의는 광종의 업적을 맞추지 못했으니까 병친구는 아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성종 시기 때는 꼭 빼먹을 수 없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렇지, 최승로입니다. 최승로. 만약에 나였다면은 최승로랑 최치원 물어보는 문제 분명히 냈을 것 같아요. 최승로의 시무 28조와 그리고 최치원의 시무 10조를 물어보는 문제를 냈을 것 같은데, 학교 시험 문제 자체가 쉬웠으니까.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불교가 폐단이 심해진 거야. 불교에서 많은 노비를 거느리게 되고 완전 세속화가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유교적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성종께서도 태조 왕건이 남겼었던 이 훈요 10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치부심하고 팔관회랑 연등회까지도 폐지를 시켜버리죠. 그런 모습,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주는 모습. 자, 그래서 유교적 정치이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나머지는 뭐냐? 사신관제도를 제정했다. 아까 얘기했죠. 사신관제도는 태조 왕건 때였었다고요. 고려시대 때 지방과 여기가 해당 지방, 왜 이렇게 둥둥 울리냐? 자, 지방에 연고가 있는 고관에게 자신의 고향을 다스리도록 하는 특수관직을 우리가 사신관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최초의 사신관이 누가 되는 거야? 935년에 고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935년에 태조가 즉위한 지 한 18년쯤 됐을 때였거든요. 이때 김부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경주의 사신관이 됩니다. 김부? 누구예요?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었던 경수는 아니죠. 아이, 좋다. 자, 그리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대요. 전민변정도감이요? 지금 우리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전민변정도감은 너무 나중이에요. 전민변정도감은 언제였어요? 여기였어요. 여기 마지막. 국민왕이죠. 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던 시기는 언제라 그랬죠? 국민왕 시기도 선생님이 길게 공민왕 시기를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이제 사실 역사적인 흐름을 보려면 세 갈래로 나누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려고 공부할 때는 두 갈래로 나누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홍건적의 침입 전이에요. 홍건적 침입 전과 후로 나누고, 홍건적 침입 후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한다. 그리고 신돈을 축출한 이후부터의 공민왕은 또 다른 사람이거든.
자, 그러면 홍건적의 침입 후에 정말 홍건적들 너무 잔인했다 그랬었죠. 정말 이 여인들, 부녀자들의 유방을 잘라서 구워 먹을 정도로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잔인했었는데, 이 홍건적들이 한번 휩쓸고 간 지역에서는요, 백성도 그리고 토지도 다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밭과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 밭 전에 백성 민, 변할 변에 달을 정자예요. 바르게 백성과 토지를 변화시키는 도감은 뭐라고? 기구를 설치한다, 관청을 설치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공민왕의 업적이 된다. 자, 하나씩. 여기는 태조왕건, 그리고 전민변정도감은 그렇지, 국민왕. 최승로의 건의로 과거제를 시작했다. 이거는 선지 자체가 틀렸어요. 요거는 여기에 맞다라고 친한 애들은 다 틀린 거야. 그럼 사실상 요것만 이렇게 쳐도요, 정답은 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최승로의 과거로 과거제를 시행한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맞아요. 중국에서 온 쌍기라는 인물의, 쌍기의 건의로 바로 태조왕건이 바로 광종 왕소 때부터 시작했었던 게 과거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과거제 언제 실시했다? 광종 때다. 광종의 업적 크게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은 우리 수능 볼 때 크게 문제 안 낸다고 했었죠. 뭐야?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실시. 이 정도만 기억해도 됩니다. 그럼 정답은 가비밖에 없네요. 정답은 가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지우고 밑에 있는 문제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자, 그리고 이제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12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도 조금 긴 여정이 되겠는데 잘 보세요. 고려 1018년 전쟁에 거란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는데도 1020년 사신을 파견하여 신하국의 의미하는 번을 자칭하면서 관리에 공무를 보내겠다고 요청하였다. 여러분들, 누구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란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수업은 디테일하게 수업을 했었잖아. 사실 연도만 봐도 거란의 몇 차 침입인 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원래는 우리가 거란의 침입이 가장 먼저였다고 했죠. 거란의 침입 993년부터 처음 침입을 했습니다. 933년 때는 어느 왕실이었었어요? 맞아요. 바로 성종 때예요. 성종 때가 1차가 되겠습니다. 성종 때 거란이 처음으로 침입하게 됐는데, 이때는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고 어떻게 거란과의 침입에서 맞서 싸울 수 있었어요? 맞아요. 성종 당시에 성종이 어떡하지? 우리가 개경을 버리고 가야 되나?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개경을 두고 갑니까? 라고 얘기했었던, 충언을 할 수 있었던, 직언을 하는 신하 서희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획득했다? 맞아요. 강동 6주, 압록강의 이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1110년 맞습니다. 1110년 때는요, 이때는 현종이었어요. 원래는 이제 목종이었는데, 이것도 이야기가 있죠.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옹립시켰던 난 바로 강조의 난이에요. 강조의 난. 이 강조의 난의 빌미로, 어이, 고려, 너네 정변 일어났다면서 우리가 도와주러 올게 하면서 거란에 침입을 했었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이 거란의 장수가 이 강조를 딱 잡아요. 강조를 잡아가지고, 자네, 정말 자네다운데, 그러지 말고 우리 거란의 신하가 돼보는 거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조는요,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처형을 당하죠. 강조의 난을 계기로 들어왔을 때 활약했었던 사람 누구예요? 맞아요. 흥화진 전투에서 방어에 성공했었던 양규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이때 양규의 이 흥화진 전투에서도 우리가 이제 실적을 쌓게 되고, 네, 죄송합니다. 이제 방어에 성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현종은 뭐 하게 돼요?
거란과 이제 좀 친하게 지내겠다라는 내용의 이제 친서를 쓰죠. 약속을 해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서 1018년에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됩니다. 1018년이 이제 또 마찬가지로 현종 시기. 현종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래가지고 3차 침입을 한단 말이야. 그쵸? 자, 3차 침입을 하게 됐을 때 이 3차 침입은요. 1117년에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3대 대첩 중 하나인 소매합이 침입했을 때 귀주대첩과 마찬가지로 흥화진 전투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흥화진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 귀주대첩인데 흥화진 전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죽으로 물을 막아가지고 터뜨렸던 그 전투입니다. 자, 그러면은 귀주대첩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문신이었었던 무신 아니다 얘들아. 자, 강간찬이 되겠습니다. 강간찬이죠. 자, 강간찬.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차, 2차, 3차를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거란의 3차 침입이 되겠습니다. 3차 침입. 자, 그리고, 나와볼게요. 금은 어디야? 여진이야. 그치? 근데 지금 금이라는 표현을 썼네? 그러면은 적어도 시기는 언제냐면요. 금나라가 건국됐었다. 이제 인종 때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금은 이전에 우리나라를 섬겼을지 몰라도, 우리를 섬겼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 힘이 강성하여 요를 물리치고 그렇지. 금나라가 어디를 무너뜨렸어? 거란을 무너뜨렸잖아. 거란을 무너뜨리고 우리 고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정해진 이치오입니다. 마땅히 먼저 사실을 보내요. 예의를 낳아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금과 4대 관계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개경파 김부식 아니면은 경원이씨 이자겸이 될 것 같네요. 자, 여진의 침입도 한번 볼게요. 거란의 침입 다음에 이제 여진이 침입하게 됐는데 초기의 여진은요 우리나라를 섬겼어요. 일단 말갈이라고 불려지면서 고구려에 복속됐었고 그리고 나서 발해에 복속이 되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발해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며 여진이라고 불리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갈이라고 불렸구나. 그리고 발해 멸망 이후에 여진이라고 불리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고려는 어디를 계승한 나라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잖아. 그래서 이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를 아버지의 나라처럼 섬겼어요. 하지만 그것도 초기 여진이었을 때고 이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바로 숙종 때예요. 숙종 때는 이제 여진이 여진족들이 다 통합해. 아골타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여진족이 통합되게 되면서 우리랑 조금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때 이제 파평윤 씨의 윤관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여진과의 전투에서 져요. 윤관이 한번.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진족은 말갈족이기 때문에 유목민족이죠. 따그닥 말갈민족이야.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녀. 우리도 기병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면서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수 기병대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야. 조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숙종 때 이후에는 예종 때가 되겠습니다. 자, 예종 때 이 파평윤 씨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어디를 넘어요? 천리장성을 넘습니다. 천리장성 쪽을 넘어요. 그래서 천리장성을 넘어가지고 여진을 축출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진을 축출하면서 동북 구성을 획득하죠. 근데 이 동북구성이 살짝 우리한테는 골칫덩어리였던 게 수비에 너무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엔 동북구성을 여진한테 이제 우리가 친서를 받고 반환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종 다음에는 누구였다? 금이 건국돼요. 금의 건국. 그 전까지는 그냥 여진족이었어요. 이 여진족을 효갑한 게 아구다라고도 하는데 이 인물이 금나라라고 하는 여진족만의 나라를 건국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을 넓혀 나가면서 금의 힘이 엄청나게 커진 거야. 그래서 금은 세력을 키운 다음에 언제 때? 인종 때 우리나라한테 4대의 관계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인종이라고 하면은 인종의 외조부이자 바로 외조부이자 장인어른이었었던 이자겸이 이 금과의 4대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뒤이어가지고 묘청의 난 때도 개경파였었던 김부식 등이 이 금과의 4대 관계를 계속 맺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까지 한다면은 지금 어느 시기야?
그렇지. 강감찬의 1018년에 이 3차 귀주대첩 때부터 그리고 금이 건국돼가지고 요 인종 때 시기까지 요 시기까지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면 되는 문제 굉장히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배점은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했다. 아직이에요. 아직이죠. 아이고. 안 되네요. X. 자, 서희의 외교 담판 X. 왜? 서희의 외교 담판은 1차 침입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연도로만 따져도 1118년보다 전이죠. 993년이면. 처인성 전투는 어떤 전투였지? 이거 대답 못하면 몽골사 다시 공부해야 되는 친구예요. 무신정변으로 돌아가십시오. 처인성 전투. 그렇죠. 몽골의 몇 차 침입이었어요? 처인성 전투는 2차 침입입니다. 아시겠죠? 1232년 2차 침입 때 처인성 전투에서 우리 용인시 처인구에서 김윤호가 이제 불화살로 몽골의 장수였었던 살떨리게 무섭던 살리타를 사살했었습니다. 처인성에 있었던 부곡민들과 함께. 그래서 처인 부곡이 현으로 승격되게 되죠. 요것도 X, 요거는 완전 다른 식이 지금 얘기하고 있네. 자, 그리고 강감찬이 이끄는 군대가 귀주에서 크게 승리를 이미 했어요. 그쵸? 이미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친구는 요거를 맞다라고 해가지고 틀렸었던 것 같아요. 왜? 1920년 사신을 파견했다. 즉, 완승을 거두었다. 과거형이잖아. 3차 침입 자체가 과거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아닌 거예요. 5번. 윤관이 확보한 동북 구성 지역을 여진에게 반환했다. 언제 때야? 예종 때야.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거니까 요게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또 안 나와. 5번이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